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방향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3대 지수가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종전에 나스닥이 다시 한번 양전에 성공하면서 그래도 오늘은 다시 한번 기술주 쪽으로 일부 수입이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다우지수는 헬스케어와 또 금융주들의 약세로 인해서 부진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고용에 소비에 또 경기까지 계속해서 밤사이에 나온 경제 데이터에 적색불이 켜지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 이 3대 지수가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이 시각 나스닥만은 현재 상승불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나스닥 0.42% 상승 중이고요. S&P 500은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융주와 방어주들, 이 경기주들이 포진해 있는 다우지수는 오늘 영 힘을 쓰지 못하네요. 0.5%가량 하락 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시장 전반의 자금 흐름 어제와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로 함께 히트맵 통해서 보시죠. 초록불이 상승불이고요. 또 빨간불이 하락불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헬스케어와 에너지에 하락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 또 이어서 금융주들도 오늘 경제지표의 부진에 맞물려서 안 좋은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M7 중에서 유독 힘을 내주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 어제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약 3%에 가까운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도 오늘 2%대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또 엔비디아가 0.91%, 브로드콤도 오늘 장 초반에 하락을 뒤로하고 드디어 이 양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런 시장 분위기를 만든 세 가지의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고용과 그리고 소비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경제까지 이 세 가지 지표에 모두 적색불이 켜졌는데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제가 한 판에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이 시장에 큰 이슈가 됐었던 고용 보고서 이게 드디어 어제 나왔는데요. 생각보다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우선 이 실업률을 보시자면요. 4.6% 거의 2021년 이 팬데믹 이후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11월 비농업 고용 한마디로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추가가 됐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지난 11월에는 그나마 6만 개 정도 증가했지만요. 문제는 10월이었습니다. 10월에 거의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단 한 달 만에 증발하게 되면서 5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이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모두 두 가지의 지표가 빨간불을 가리켰다는 점에서 현재 이 금리 인하 기대 자체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심이 시장을 더욱더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비 지표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밤사이에 10월 소매 판매 지표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소매 판매액이 10월 들어서 7,326억 달러가량으로 집계가 됐는데 문제는요. 전월과 비교해서 전혀 상승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10월 달이라면 어느 정도 추수감사절에 힘입어서 조금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는 건데 심지어 거기다가 5개월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점점 더 얼어붙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에 이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한층 더 커졌고요.
또 이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밤사이에 12월 S&P 글로벌 PMI가 나왔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 내에 있는 전 세계 기업들에게 요즘 경기 동향이 어떻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바로 합성인데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 모두가 전월치와 예상치를 다 하회했습니다. 예상보다도 안 좋았고 전월 대비해서도 둔화했다는 건데 우선 성장세가 6개월 내 합성 PMI 기준으로 최저치로 둔화됐고요. 기업들은 이렇게 경기 전망이 어두워진 주요한 원인으로 관세를 지목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소비가 둔화됐다. 이건 역시 관세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밤사이에 고용은 고용대로 또 관세는 관세의 영향대로 소비와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니 당연히 금융주들 위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 가지 더 보도록 하실 텐데요. 좀 전에 히트맵에서 헬스케어주들까지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 주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장이죠.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들이 당초 이번 주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보조금 연장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란 미국 내에서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들이 병원을 돈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메디케어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과감하게 끊는다면요. 사실상 올해 말까지 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중단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장기화가 된다면 이제 내년부터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의 의료비가 2배 이상 급증하게 되는 건데요. 당연히 이 건강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요가 줄어드니 실적에 타격을 곧바로 입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오늘 헬스케어주까지 잇따라서 부진했던 주요 이유입니다. 그럼 과연 특징주들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 M7 종목부터 세 가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메타와 또 테슬라, 엔비디아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메타입니다. AI 글래스에 컨버세이션 포커스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이 밤사이에 있었던 이 기업 연례 행사에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AI 스마트 글래스를 공개했는데 거기 주요 기능을 보자면 이 컨버세이션 포커스라고 해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훨씬 증폭시켜주는 마치 약간의 보청기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또 스포티파이와의 연동을 통해서 더더욱더 이 스마트 글래스의 범용성을 높였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상당 부분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메타이고요.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밤사이에 이슈 한 가지가 또 큰 게 도달을 했는데요. 이 독일의 기가팩토리에서 2027년부터 연간 최대 8기가와트시의 배터리셀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어제 이 자율주행 모멘텀과 함께 결부가 돼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오늘 엔비디아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 내년이 기존 전통적인 IT 인프라에서 AI 시대로 전환하는 이 7, 8년간의 기간 중에서 중간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AI는 끝이 아니다라는 말을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들을 이유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고요. 2026년 내년의 최선호주로도 엔비디아를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감 기준으로 이 세 가지 종목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먼저 메타입니다. 1.49% 견조한 상승세로 이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장 막판 들어서 약간 수급이 빠진 모습,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 현재 포착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입니다. 3%대 강세로 기분 좋게 특히나 장 막판으로 갈수록 사상 최고치를 결국에 돌파를 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은 테슬라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0.81%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이어서 M7 종목들 이번에는 희비가 엇갈린 이 B 쪽의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은 오늘 하락하는 움직임이 다소 나타났는데 장 막판 들어서 수급들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들도 포착이 됩니다.
우선 아마존은 오늘 장 내내는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의 상원에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빅테크들이 비단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아마존과 구글, 메타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막대한 전기 요금을 혹시나 가정에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소식에 아마존이 대표격으로 오늘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구글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영국의 경쟁시장청에서 구글의 광고 기술, 그러니까 에드테크 기술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조사 일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미 지난 22년 5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겁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어드밴티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벌금과 같은 그런 부과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애플도 오늘 출렁이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 장중 내내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어플 개발연합이 유럽연합 측에 애플이 아직까지도 불공정 수수료 정책을 운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적으로 엄격하게 제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의 정책 이미 상당 부분 조정이 된 그런 수수료 정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저촉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종가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 플러스를 가리키고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0.01% 강보합이라고도 말하기 애매할 정도로 보합 수준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0.54%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애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0.18% 극강보합 수준에서 그나마 하루를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 장 마감 이후로 오늘 장 마감 시점에 기해서 애플이 앞으로 대거 신작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기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에 장 막판 애플의 주가가 상승 전환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특징주들, 첫 번째로는 화이자 그룹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2026년 EPS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생각보다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3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보다 한참 못 미치는 2.9달러 가까이 이 실망스러운 앞으로의 EPS를 밝히면서 오늘 급락 나온 화이자고요. 또 이어서 서클 인터넷 그룹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죠. 비자가 앞으로 이 서클 인터넷 그룹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통해서 결제를 정산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베이커 휴즈, 제가 베이커 휴즈 시추기수라는 이런 원유 관련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비단 베이커 휴즈뿐만이 아니라 원유와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들이 잇따라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죠.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55.5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잠시 후에 매크로 지표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WTI 현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WTI 2.73% 하락하면서 배럴당 55달러 선이 거의 무너질 상황입니다. 이 밤사이에 또다시 중국에서의 이 부진한 내수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공장 생산 증가율이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관계는 봉합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이 때문에 원유 수요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강하게 국제유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3.5원 가까이 다시 한번 올라섰는데요. 밤사이에 이 고용 쇼크와 더불어서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달러 수요가 상당 부분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 절하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70원대 이상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은 2% 가까이 다시 한번 오릅니다. 그래봤자 아직은 87,000달러 선 조금은 좀 부족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미국의 FIDC가 은행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련해서 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은행이 자사주를 설립을 해서 이 자사 기업을 설립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 이번 규정의 핵심입니다. 또 이어서 금 가격은 여전히 이 조금씩이라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온스당 4,30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금뿐만이 아니라 은 가격과 동 가격 역시 이 밤사이에 경제지표 부진과 더불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촉발이 되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큰 건 역시나 고용 둔화 충격이겠죠.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되면서 국채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채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종가 기준으로 이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3대 지수 함께 보시죠. 우선 나스닥은 0.23%, 장 막판 들어서 일부 빅테크 위주로 이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이 몰리는 그런 기업들도 확인이 됐고요. 특히나 중간에 장중 내내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뒤집혀진 그런 애플과 같은 기업들도 오늘 눈에 띄었었죠. S&P 500은 0.24%, 다우지수는 오늘 이 세 가지의 경제지표가 모두 하락불을 켠 만큼 그만큼 부진한 지표 속에서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62% 하락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글로벌 신호들을 알아보는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4.6%를 기록하면서 혼조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은 현지 시간 16일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6만 4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만 실업률은 4.6%로 전월보다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BLS는 이날 11월 고용보고서와 함께 일부만 공개된 10월 고용 통계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0만 5천 개 감소했습니다. 공식 전망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월가에서는 9월 고용이 10만 8천 개 증가한 이후 10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을 대체로 예상해왔습니다. 10월 고용 감소는 정부 부문 일자리 급감의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초 시행된 유예 해고 조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10월 한 달 동안 정부 부문 고용은 16만 2천 개 줄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소매 판매가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우려 속에서 정체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0월 소매 판매가 7,3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80조 원으로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다고 현재 시각 16일 전했습니다. 9월 조정된 증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최근 5개월 사이 최저 수준입니다.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16,25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구인 증가 반등 가능성이 시사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이 최근 4주 기준으로 주당 평균 16,25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을 끝으로 4주 동안 미국의 민간 고용 예비치는 주평균 16,25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민간 고용은 4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11월 후반부 2주간 연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채용의 반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DP는 이 수치가 예비치며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경제가 12월 들어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물가 압력은 다시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업 활동은 확장 국면을 유지했지만 성장 속도는 6월 이후 가장 약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신규 수요 흐름도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S&P 글로벌은 12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예비치가 52.9를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 16일 발표했으며 전월에 54.1 대비 1.2포인트 떨어지며 6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제조업 PMI 예비치도 51.8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52와 11월 확정치 52.2를 밑돌았습니다. 제조업 생산지수도 53을 기록하면서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11월 수치 54.4와 비교해도 1.4포인트 둔화됐습니다. 오픈 AI가 이 구글에서 중요한 책임을 담당해온 인물을 영입하면서 AI 기술 인재 확보 경쟁에서 가속화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소식통을 통해서 오픈 AI는 구글 클라우드와 딥마인드의 기업 개발을 총괄한 앨버트 리 수석 이사를 영입해 부사장을 임명했다고 현지 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리 부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약 14년간 구글에서 기업 개발을 맡아왔으며 특히 보안 기업 맨디언트와 데이터 분석 플랫폼 루커를 인수해 구글 클라우드 기반을 강화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 거래를 주도했습니다. 오픈 AI 대변인은 리 부사장의 영입에 대해서 회사 전반에 걸쳐 폭넓은 시야를 갖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은 고위 리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오픈 AI는 지난달 아마존에서 토번 세버슨을 비즈니스 개발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한 바 있습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세버슨 부사장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리 부사장을 M&A로 주로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거대 기술 기업들은 AI 인재 확보를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거나 아예 스타트업 자체를 사들이는 등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픈 AI도 최근 애써 모집한 인재 유출을 막고자 직원이 스톡 옵션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재직 기간 조건을 없애는 등 단속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6년 내년 중간 선거에 미국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외신은 전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상하원 선거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 갈등 이후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머스크는 최근 공화당 승리를 위해 거액의 정치 자금을 기부했고 추가 지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최근 기부는 벤스 부통령과 백악관 핵심 인사들과의 만찬 이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4년 대선
당시 머스크는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 약 2억 9천만 달러를 기부한 최대 후원자였는데요. 또한 트럼프 2기 초반 머스크는 연방 예산 절감을 담당하는 정부 효율성 부를 이끌면서 밀착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부 이탈 이후 두 사람은 공개 충돌을 벌이면서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제3당 창당과 공화당 현역 의원 도전 지원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후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후회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점차 완화됐습니다. 최근에는 백악관 공식 만찬에도 참석하며 관계 복원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머스크가 공화당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며 머스크가 다시 전통적인 공화당 큰손 후원자로 역할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들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신일섭 위원과 함께 분석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의 체온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죠. 바로 이 비농업 부문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비농업 취업자 수와 또 실업률이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발표에서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를 줘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발표가 되고 있네요. 그 발표가 한동안 안 돼서 다들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연준 의원들도 어떤 지표를 참조해서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뭐 다시 또 뭐 셧다운 사태가 또 벌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사실 그렇죠. 마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나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미국 그 노동고용부에서 나오는 자료가 없다 보니 네. 민간에서 나오는 자료를 그쵸. 그 뭐 참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ADP. ADP에는 지금 미국 그 근로자들의 연봉 데이터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빅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추출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는 정부나 공공 부분에 그 데이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ADP가 이제 목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이제 미국 고용노동부에서 나오잖아요. 큰 차이는 이제 미국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것들은 정부와 공공기관 쪽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네. 왜냐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아까도 살짝 나왔지만 그 앨런 머스크가 이 도지 효율부에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칼을 많이 들이댔단 말이에요. 네. 그때 막 FBI, CIA까지 들이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잘린다고 해서 네. 해고된다고 해서 딱 그 연봉이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 받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유급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9월 말이나 뭐 10월 달까지 돈을 받다가 이제 끊겨서 이제 정말 퇴직하는 사람으로 잡히기 시작한 것들. 그래서 이 10월 달 지표가 이제 마이너스 10만 5천 명이 팍 나온 것이고 그거는 이제 일시적입니다. 뭐 그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이가 더 중요하겠죠. 네. 시계열이. 추이를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일단은 그 헤드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ADP 같은 민간이든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것이든 네. 두 가지가 보통 나오잖아요. 네. 비농업. 그러니까 농업은 사실 그 개인 자영업자가 많고 변동성이 계절적으로 크기 그쵸. 때문에 뺍니다. 네. 그래서 비농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 이 두 개가 헤드라인으로 그러니까 뉴스의 타이틀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뭐 미술 시간에도 한번 그려보잖아요. 네. 아그리빠나 비너스를 그릴 때 학생이 이쪽에서 본 애랑 네. 정면에서 본 애랑 다 대생 그림이 그쵸, 틀리잖아요.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도 그래요. 사실 이 비농업 취업자 수랑 요 실업률 두 개 가지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만큼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그 대표적으로 뭐 기사에 자세히 타이틀에 모든 걸 압축시켜서 15글자로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두 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아까 뭐 자세히 뭐 다 설명은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은 10월 달 거는 지금 그 10만 5천 명 마이너스로 나왔고 네. 11월 달은 플러스 6만 4천 명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 나온 것은 그 9월 달까지 돈 받다가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실업자로 잡혀가지고 여기서 들어가게 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12월 달은 6만 4천 명 늘어서 이제 늘었다는 것만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예상치 상회죠. 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좋게 볼 수가 없는 것들이 이제 시계열을 조금 넓혀서 봐야 된다는 거죠. 2022년도부터 나온 이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신데 네. 아까 말했던 대로 지금 10월달 빨간색 음수 나온 건데 일시적이라 네. 그렇다고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추이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냥 뭐 하나의 일시적인 부분으로 넘길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2022년도부터 증가 폭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막 저 건수 자체가 이 단위가 다릅니다. 지금 막 6만 4천 명, 10만 명 아래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의 수치들을 보세요.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증가했었습니다. 네. 한 달에. 네. 근데 지금 아예 10만 명 이하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시장의 예상치는 뛰어넘었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실업률이죠. 네. 실업률이 나오는데 지금 4.6%가 지금 나왔네요. 4.6%의 수치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왼쪽에 보면 2021년도로 되어 있죠. 네. 2021년도를 소환해야 될 정도예요, 지금. 많이 치솟았죠. 지금 3.5 부근에서 2023년부터 꾸준히 올라서 지금 4.5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한 10월 달 그 정도 수준에 가야 4.6이 나오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 5% 가까운 실업률도 지금 도달 가능한 지금 그 추이가 아닌가. 이것도 차트 분석이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밑바닥에서 여러 바닥을 놓으면서 지금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완연한 상승세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은 요거는 또 예상치 상회. 그러니까 둘 다 예상치 상회인데 실업률은 예상치 상회가 안 좋은 거고 네. 고용자 수는 예상치 상회가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대1로 비겨서 나왔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다채로운 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만 봤을 때는 일단 뭐 비농업 부문 고용이 6만 개가 넘게 이제 증가를 했고 또 이런 네, 부분에 하나는 좋고 있어서는 하나는 좀 나쁘게 좋고 나왔잖아요. 또 실업률은 안 좋게 나왔고 그렇죠. 자, 현장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이 체감 고용 시장이 좀 다른가요? 네, 우리가 그 졸트에서도 봤잖아요. 졸트에서 맨 앞에 나오는 건 뭐예요? 타이틀에 뉴스 타이틀에 구인 공고수입니다. 네. 그래서 구인 공고수가 많고 예상치 상회가 나오면은 기업이 구인 공고를 많이 냈나? 이렇게 해서 단편적으로 봐서 고용시장 좋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네. 그 뒤에 다양한 지표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네. 일단 뭐 이런 걸 한번 보죠. 멀티플 잡.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뭐 회사원분들인데 주말에 쿠팡을 뛰시는 분도 네, 유튜브 보면 있습니다. 꽤 많고요. 대리기사를 뛰시는 그렇죠. 분도 많아요. 그 배민 파트너스라고 요즘 배달하시는 분도 네. 많고.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포잡을 뛰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게 지금 이 미국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지금 이거를 보면은 아까 고용자 수가 예상치 상회를 하고 실업률이 지금 느는 거를 1대1로 지금 가져갔는데 예. 이 안에서는 지금 더 악화되고 있는 부분을 보일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가진 하나의 일자리가 내 가게의 부담을 지는데 충분하다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투잡, 쓰리잡 할 필요가 없죠. 이 시간에 여가 생활을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는 게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멀티잡을 가진 사람들의 이 숫자가요. 2002년이죠.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일어났을 때부터 지금 그려져 있는데 네. 그 사이에 20년 사이에 최고치가 2019년도였는데 네. 2019년도 고점은 이미 2024년에 돌파를 했고요. 2024년에 돌파를 한 이후에 조금 주춤거리다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잡, 쓰리잡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회사원, 밤에 배달 프리랜서 아니면 네. 주말에도 또 뛰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한 직업으로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거든요. 초록색이 풀타임이고 빨간색이 파트타임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번 달에? 파트타임 예, 잡이 늘어나 버렸고 풀타임 잡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월별로 또 한 달만 보면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물론 파트타임 잡하고 풀타임 잡이 다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풀타임 잡의 이 변동성을 보시면요. 파트타임 잡 변동성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네. 초록색의 진폭을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풀타임 잡, 정규직에 이 진폭이 늘어났다는 거는 변동성이 심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풀타임 잡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고정관념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트타임 잡은 더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시장으로 뛰어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란 거죠. 저게 굉장히 불확실한 지금 상황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라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하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순수 미국 혈통들, 그러니까 국경 차르라고 해서 거기를 완전 통제하고 막 무슨 그 막 다 잡아다가 악어 있는 곳에 엘리게이터 감옥까지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순수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순수 미국인들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 지금 외국인 아니면 이민자들의 일자리는 빨간색이에요. 지금 네. 보시면은 최근의 모습을 보면 2024년도, 그러니까 이게 2023년, 4년, 5년, 3년치가 나와 있는데 초록색이 많이 늘어났던 것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이거를 보면 이제 초록색이 많이 늘어나서 저거 많이 저기 순수 미국 혈기 활동 많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변동폭이 지금 상당하다는 게 음수 양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수 미국인들이 가져가는 잡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백인 그리고 순수 미국인 이런 사람들의 잡이 원래 안정적이고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이민자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건데 지금 순수 미국인들의 일자리마저도 이민자들이나 불법 이민자들이나 아니면 외국계 노동자들하고 똑같은 진폭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지표에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용의 질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표에서 보여지는 기간이 2024년과 2025년이거든요. 최근에 2년간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큽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이 연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 정말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가장 고민을 하게 되는 지표는 어떤 걸까요? 네, 근데 뭐 이걸로 좋게 보시는 분은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고 지금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와야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지금 고용 지표가 만약에 계속해서 악화돼서 미국 경기가 꺾인다. 제가 그때 며칠 전에 그 표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금 가격이 네. 주식 가격하고 같이 오르는 것까지는 갔었죠. 좋은데 예. 그 폭이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또 유가가 지금 뭐 사상 최저치를 또 몇 개월 만에 몇 년치 네. 만에 기록했잖아요. 경기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유가는 하락을 하는 것이고 금은 보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상승이 불안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실물 경기가 안 좋다는 건 유가 하락으로 나타나는데 금하고 주식하고 같이 상승하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세고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건 좋겠는데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왜 금 가격도 이렇게 사상 최고치로 치솟지?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경제 지표가 나빠서 한다고 한들 일시적으로 바람은 불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사람도 똑같잖아요. 이미 시체인 상태에서 우리가 몰핀 주사를 놓던가 심장 충격기를 해봐야 네. 잠깐 몇 초 깨어나고 그 사람은 다시 시체가 되는 거예요. 경제가 죽어버리면 금리 인하로 단기적으로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주식시장 올리는 거 그거는 경기가 좋아져서 근본적으로 금리 인상과 함께 금리와 주가가 동행하는 그것보다는 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럼 정말 고용시장은 어떤가? 자, 실업률이 아까 전에 올라가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실업률이 떨어지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노동시장 참여율이죠. 요것 때문에 왜곡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노동시장 참여율인데 지금 62.5가 나오잖아요. 근데 2020년 코로나 이전 수치를 보세요. 63.5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아직도 코로나 이전 상황을 회복 못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노동시장 참여율은.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동시장 참여율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실업률을 왜곡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나 참여 안 하고 그냥 어차피 나도 일자리도 없고 내가 일할 자신감도 없으니까 일을 그냥 노동시장에 참여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제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빠지니까 실업률은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연준이 그걸 봤을 때 실업률이 낮게 나오네 하고 금리를 뭐 동결하거나 인상을 했을 경우에 그게 아니었던 거가 돼버리면은 더 경기가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나쁜 거거든요. 실업률이 떨어져서 좋다고 표본적으로 우리가 타이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네. 노동시장을 아예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건 경기가 완전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경기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다 놀아버립니다. 그냥. 여러분들 뉴스 많이 나오시죠. 노는 뭐 청년 인구가 얼마다. 아예 노동시장에 참여 안 하고 나 그냥 뭐 일자리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바닥만 긁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율이 2020년 코로나 이전을 회복 못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용의 질, 노동시장의 질이 상당히 지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제미나이의 호평이 상당히 컸던 시장이 있었죠. 이때 이 구글의 제미나이에 대한 어떤 오픈 AI의 추격전이 사실 예고는 됐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이 제미나이 추격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네요. 네, 오픈 AI는 상장회사도 아닌데 우리가 엄청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구글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구글이 오픈 AI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자, 여러분들 자,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세요. LLM이 있고요.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오픈 AI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채팅을 하면서 거기서 명령어라는 프롬프트를 뽑아내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그 프롬프트랑 이미지 스틸컷을 활용해서 그 두 개를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넣으면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AI 영상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AI LLM이 있고 AI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구글은 제미나이가 LLM이고 그 다음에 비오3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발전돼서 나노바나나가 됐습니다. 지금 가장 최신 모델은 나노바나나 프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LLM이 있는 거고 그 LLM을 통해서 뽑아낸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가지고 영상화를 할 수 있는 나노바나나 프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오픈 AI 챗GPT가 나왔을 때는 구글의 레드코드가 발령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누가 레드코드가 발령됐다고 했죠? 오픈 AI가 레드코드가 발령됐고요. 샘 알트만이 아직도 레드코드를 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오픈 AI가 지금 일단 내놓은 게 뭐냐면 12월 11일 날 GPT-5를 내놨습니다. 요건 LLM이죠. 오픈 AI의 챗GPT의 최신 버전인 GPT-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나노바나나 프로에 대응하는 영상 이미지 이미지를 영상 변환하는 프로그램인 GPT 이미지 1.5가 16일 날 바로 어제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글이 지금 제미나이와 나노바나나 프로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신 모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거에 대한 자료들도 나왔습니다. 지금 자료들이 제가 좀 늦게 드려가지고 첨부를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 잘하는 애, 영어 잘하는 애, 국어 잘하는 애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경우는 글짓기 선수입니다. 얘는 소설을 5만 자, 10만 자짜리도 순식간에 써내요. 그래서 글짓기를 잘하는 애. 네. 그리고 오픈 AI 챗GPT랑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명령어 프롬프트를 잘 뽑아내거나 계획을 잘 짜거나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네. 우리가 AGI라는 거 들어보셨죠? AGI. 네, 네.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이제는 범용 인공지능 초지능 시대로 갑니다. 그거 뭐냐면 인간과 유사한 인간의 뇌 구조랑 거의 똑같은 이 지금 인공지능을 말하는 게 범용 인공지능이에요.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점수가 아까 말한 엔트로피카, 제미나이와 챗GPT가 전반적으로 다 낮았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이 시키는 건 잘해요. 그리고 추론 단계로 넘어갔어도 결국에 인간이 했던 자료를 가지고 빅데이터로 자기가 학습해 놓은 걸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살짝 비꼬아서 살짝 뭔가 틀어가지고 얘네한테 던지잖아요. 얘네가 엉뚱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게 범용 인공지능의 한계를 못 넘어선 거거든요.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GPT-5를 내놓으면서 그 자료를 뭐 오픈AI X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오픈AI 블로그에 들어가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 월등한 성능 향상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범용 인공지능에 도달됐다는 건 뭐냐면 그럼 이제 스스로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학습하지 않은 건데 질문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서 질문의 어떤 그 의도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답변을.
그런 것들이 범용 인공지능의 그 부분인데 이번에 그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부분이 제미나이와 클로드를 앞선 부분 세 개를 비교해 놓은 게 보통 자료에 나오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제미나이를 다시 앞선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미나이로 옮겼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오픈 AI에서 소라로 변환할 때 우리가 처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옛날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갔는데 네. 다 그냥 같이 할게요. 지브리풍이 갑자기 유행했을 때 잘 기억해 보세요. 네. 그거 누구였어요? 지브리풍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막 회사에 오면 다들 내 지브리로 하는 거 네. 보여줘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때 선수 친 게 오픈 AI의 소라였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소라가 완전히 기억 속에 잊혀졌죠. 그다음에 구글의 비오스리랑 나노바나나가 나와가지고 너무 뛰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GPT 이미지 1.5가 출시되면서 뭐를 지금 가장 저기를 했느냐. 지금 여러분들 영상 만들 때 가장 고민이 그거예요. 제미나이든 챗GPT든 클로드든 거기서 이미지 하나 따고 사진이죠. 사진 하나 따고 프롬프트 명령을 얻어가지고 영상 편집 툴 가서 딱 했을 경우에 문제가 이거예요. 앵커님 내 얼굴이랑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어줘 이랬는데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 다 달라져요. 얼굴이. 계속 틀려져. 일관성이 없는 거죠.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긴 영상을 만들 때 주인공의 얼굴이 계속 바뀌면 시청자들이 몰입이 안 되죠. 이게 소설에 저기가 주인공 이름이 상황이네요. 앵커님 네. 이름이라고 쳐봐요. 네, 근데 네. 그 앵커님 이름이 계속 얼굴이 계속 바뀌어요.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저기를 한 게 예. 정밀하게 편집해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앵커님의 이 얼굴을 프롬프트를 따가지고 이 얼굴을 영상화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얼굴은 똑같아요. 근데 뭐만 바꾸면 되냐면 자 여기서 클럽 룩으로 바꿔. 그럼 옷만 쫙 바꿔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을 보고 옷을 바꿔 쫙 바꿔요. 얼굴이랑 그 미세한 그 표정이라는 건 똑같이 유지가 돼요. 굉장히 디테일한. 그게 나노바나나 예. 프로가 그거를 굉장히 성능을 올리면서 각광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GPT 이미지 1.5도 그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이 선언을 하려고 하면서 여기를 엄청 공을 쏟았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가 있었죠,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디즈니 IP를 맞아요. 샀잖아요. 그게 저희가 또 굉장히 지금 전해드린 바 크거든요. 있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이미지 일관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IP가 많은 곳으로 갈 것이냐. 디즈니, 마블, 픽사 이런 거 쓸 수 있는 데로 가겠죠. 저번에 굉장히 말씀드렸는데 큰 미드저니가 협력이었죠. 지금 예. 디즈니에 소송당했다고 했잖아요. 네. 미드저니가 막 그런 거 다스베이더 얼굴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저작권 없이 만들다가 지금 소송을 당했어요. 디즈니한테. 그래서 오픈AI, 챗GPT, 오픈AI 같은 경우에 그걸 사버렸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네. 그걸로 여러분들이 아이언맨 얼굴을 뭐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거기서 되게 잘 만든 거는 디즈니 플러스에 방영까지 시켜준답니다. 너무 그래서 좋은데요. 지금 여러분들 네. 한번 다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내년부터. 네, 이렇게 지금 뭐 추격이 아니라 거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오픈 AI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AI 시장에서는 자칫하면 밀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어도비가 지금 굉장히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어도비가 심지어는 이제 오픈 AI와 손을 잡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이 범용 인공지능 가느냐 마느냐는 기로에 서 있고 영상 편집 툴은 거의 뭐 옛날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쵸. 옛날엔 영화 찍으려면은 스태프들 3,400명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제 이거 영상 편집 툴 하나로 집에서 방구석에서 만들 수가 있는 시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유용한 걸 놓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어도비가 가장 피해를 봤죠. 주가가 급락을 했었어요. 네. 포토샵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어도비도 어쩔 수 없이 오픈 AI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포토샵, 아크로벳, 어도비 익스프레스 이 소프트웨어 대표 3종 있죠. 챗GPT 대하창에다가 직접 여기다 탑재를 시켜버렸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도비로서는 예. 최선의 선택이 그쵸, 아닌가 그렇네요. 이런 생각이 들고 주가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전반적인 흐름들 알아봤습니다. 신일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자, EU가 2035년 이 내연기관 금지 이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자, 지금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인데요. 이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 잠시 지금 내연기관과 조율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35년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신형 내연기관차 금지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철회를 했고요. 완전 금지가 아닙니다. 탄소 95%, 이산화탄소 90% 감축 목표로 수정을 했고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연료 기반 차량은 일부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전환의 이제 속도를 둔화하면서 중국 업체들에게는 이 부분이 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통신의 보도인데, 자, 배터리 관련 종목들 사실 뭐 어제도 엄청 내렸죠. 예, 어제 엄청 내렸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어저께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8%,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이 6%, 삼성 SDI가 3%, SK이노베이션도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그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한 이제 첫 번째 요인은 당연히 어저께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4,000도 무너지게 됐는데 코스피가 4,000이 무너진 것은 미국에서 불어온 이제 한파 때문에 코스피가 이제 좀 힘들었다. 그 우리나라 시총 1, 2기업이 다 이제 그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AI 버블론이 다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1,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시총이 무너지면서 시총이 이렇게 무너지면은 사실 다른 종목들도 상승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LG에너솔루션도 떨어졌다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동반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대외적인 그런 하락 요인은 어떤 걸 좀 꼽고 계실까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까지 떨어질 만한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또 다른 요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에서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데 내연기관차의 신차를 2035년 이후에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일부 철회하겠습니다. 일부 철회했는데 10% 정도만 허용해주겠다. 2021년 기준으로 10% 정도까지는 허용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당을 법을 갖다 갖고 있었는데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어제 소식이었는데 문제는 전기차 업종이나 배터리 업종 입장에서는 10%가 아니고 점점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어제와 같은 폭락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미국도 사실 같은 결입니다. 당초에 내연기관 차를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이 이제 반대로 흘러가는 움직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는 이제 지구 온난화, 기후 온난화 때문에 사실은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뭐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철퇴를 매기는 것이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의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이제 7월 달에 유세 시절부터 계속해서 나는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본인의 이제 공언을 실제로 이제 공약을 실현화시켰습니다. 그중에 대표 실현시킨 게 뭐냐면 9월 달로 이제 IRA 보조금 지급을 전면 폐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9월 달에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전기차를 구매하려 했던 미국의 소비자들이 땡겨서 전기차를 많이 구매했고 10월부터는 당연히 IRA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절벽에 그 매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 업종에서는 큰 어떤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데 결국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이제 미국 시장, 또 다른 큰 시장 하나인 유럽 시장까지 이렇게 전기차 판매를 갖다가 보조했고 그 도와줬던 정책이 점점 없어진다면 전기차 업종은 이제 그 설상가상의 어떤 환경을 맞았다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업종 이런 보조금의 어떤 혜택 없이도 설상가상 좀 어려운 그 고난의 시절을 겪었는데 왜냐하면 전기차 업종 자체의 그 완성차의 그 기술적인 혁신이 생각보다 더졌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겠지만 작년 이맘때 미국에서 엄청난 한파가 벌어지니까 전기차가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아서 전기차가 그 사실은 이제 시동을 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화면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여름에만 탈 게 아닌데 이 겨울에 한파가 닥친다고 해서 전기차를 타지 못한다 어떻게 되냐. 그런 어떤 기술적 혁신, 캐즘이라 하죠. 기술적 혁신에도 많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정부 정책의 지원도 없어진다면 전기차 업종, 배터리 업종은 설상가상의 어떤 환경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다 보니 사실 뭐 전기차 관련한 판매량이 급감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발맞춰서 열심히 또 정책을 수정을 해야겠죠. 여기에 이제 포드가 또 전략을 수정했다고요. 예. 저희 코너에서 한번 설명드린 이제 주의도 이제 그 전략을 다 수정했는데 네. 최근에 포드까지도 이제 전기차 업종에 대한 전략을 전면 이제 그 개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포드의 가장 대표적인 그 차종을 할 수 있는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모델을 단종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전기차 계획 자체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포드는 ESS 사업은 계속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ESS 사업은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AI 그 시대에 맞아가지고 그 전력을 갖다 공급해야 되는데 전력을 단기간에 공급하기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ESS,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를 갖다가 그 발전소 옆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공급을 하면은 그나마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S 사업은 그나마 괜찮다. 그런 맥락에서 포드가 전기차 계획은 전면 수정하거나 폐기하지만 ESS 사업은 계속 그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이 미국의 친환경 정책도 또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완전 자율 주행차는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연출된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그 코너를 보신 분들은 아니 그러면 이제 배터리 업종은 이제 더 이상 힘든 것이냐, 더 이상 힘들다. 언제까지는 최소한 힘드냐?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남은 3년까지는 사실 힘들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날지라도 삼선은 안 되니까 물러날지라도 같은 기조에 있는 공화당 대통령이 만약에 또 취임한다면 여전히 어렵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간다면 민주당 정권은 다시 이제 IRA나 전기차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남은 3년 동안은 힘들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테슬라를 봤을 때 테슬라는 전기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항목이 무엇이냐면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그런 어떤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트럼프 정부와는 무관하게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에도 반영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은 테슬라가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YTD를 보면은 어제 종가 기준 YTD를 보면은 테슬라가 약 18% 정도의 YTD를 보였고 거기에 같은 종목이라 해서는 HL 만도 같은 경우도 24%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 테슬라가 전고점 돌파할 것 같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정부랑 무관하게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거는 엄청난 규모의 빅데이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라이더라든지 그런 그 하드웨어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갖춘 사실 완성차는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전 세계 스마트폰 아이폰 외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업체가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옛날에 LG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면 사실 전 세계 완성차가 테슬라에 필요한 또 완전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랑 여러 가지 보조금을 갖다 받으면서 라이센스를 갖다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완성차의 어떤 재편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서 전기차 부문은 계속해서 위축되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정말 그 재편의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타임즈 아시아의 보도인데요. 자, 삼성과 SK하이닉스, 엔비디아 HBM4 공급망 가시권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엔비디아 HBM4 납품 개시 사실 굉장히 기다렸던 부분인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양강 구도입니다. 자, HBM4 가격이 이제 3보다는 50%가 넘게 높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물량 가운데서 지금 30%는 삼성전자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SK하이닉스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HBM 집중 전략 시험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굉장히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이 납품권 지금 이제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네요. 예. 네. 그 HBM4가 도대체 언제 납품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다 HBM 납품을 갖다가 이제 그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화되고 매출이 일어난다면 사실 이제 두 기업에 대한 주가랑 매출도 상승하겠죠. 이런 관점에서 트렌드포스가 대만의 어떤 시장 조사,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인데 트렌드포스가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납품을 한다라고 이제 어저께 이제 볼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제 실제 실현이 되는구나 하는 관점에서 주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만약에 납품을 한다면 그동안 뭐 거의 2년간 수모를 많이 겪었는데 그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삼성전자가 사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경기현 당시 사업부장과 갔다가 유사히 창사 이래 처음으로 그 정기 인사가 아닌데 중도에 이제 경질하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품을 못한 상황이고 HBM3는 결국 납품 못한 상태로 넘어가면서 HBM4에 대해서 납품할 수 있다라고 트렌드포스가 이제 전망을 밝혔는데 트렌드포스의 전망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 시장에서 30% 정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차지할 것이라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마이크론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갑자기 이제 HBM4에 대한 스펙을 갖다가 그 엄청나게 높여 속도, 메모리 전송 속도를 엄청나게 높이면서 하이닉스는 쫓아갔고 삼성전자 맞췄는데 마이크론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제외하고 삼성전자 30%, SK하이닉스가 이제 70% 정도를 갖다가 HBM4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전망이 맞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수모도 또 이제 그 벗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어떤 모멘텀도 그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납품 기업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두 기업이 지금 물망에 당연히 올랐는데 자 여기에 이제 HBM의 가격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죠. HBM4가 얼만큼 비싼 건가요? 예. HBM4가 이전 버전이었던 HBM3E보다 약 50% 정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히 HBM4가 HBM3E보다 더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HBM3E는 이제 그 단자 하나에다가 1024개의 이제 구멍을 뚫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아파트로 치면 엘리베이터가 1024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갖고는 데이터 전송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2배로 늘려서 2056개로 늘려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그걸 갖다가 수용을 하면서 이제 제품을 양산했으니까 당연히 양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산하는데 기술적 난이도 올라가지만 기술적 난이도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소재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더 비싼 소재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버전보다는 HBM4 가격이 한 50%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K하이닉스나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래서 사실은 어저께 나온 여러 가지 우리나라 증권사의 보도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년도 영업이익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여기에 뭐 모바일 사업부도 있고 다른 사업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100조 원이 넘고 SK하이닉스도 100조 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10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이 있다고요. 예. 이 고민은 뭐냐면 사실 참 아이러니인데 HBM 때문에 범용 디램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졌습니다. 근데 수급이 타이트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범용 디램의 가격이 올라갔냐? 불과 HBM의 시장에 비해서 범용 디램의 가격이 70%에 육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HBM에다 우리가 몸에 달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HBM4는 그만큼 기초 난이도 어렵고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 갖고 있는 범용 디램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엔비디아가 추가로 요청하니까 한국 해보긴 할 텐데 못할 수도 있어. 이런 맥락을 갖다가 그 입장 표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범용 디램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보다 내년에 150조, 물론 이제 모바일 사업부가 있습니다. 150조에 육박하는 이제 영업이익을 갖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사업부 내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야, 우리가 엔비디아 납품 못해도 범용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데 굳이 거기에 몸을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고민이 깊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디램의 가격이 올라갔고 당연히 이제 범용 디램이 여전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HBM에 대한 개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삼성전자 일단 납품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분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예, 네. 납품을 하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매출과 재무제표에 찍힌 것 보고 확인해보자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30%라는 숫자가 좀 제가 보기엔 너무 과도한 것 같고 그것도 하나 확인해도 두 번째 뭐냐, 설령 HBM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지라도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HBM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HBM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HBM의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밑에 서브스트레이트를 바꾸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기서 R&D를 멈춘다면 이제 3년, 5년 뒤에는 완전히 이제 낙오되는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년에 150조 영업이 나올지라도 안주하면은 3년, 5년 뒤에 삼성전자 되게 비참해지는 상황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전영현 대표이사가 그 더욱더 매진을 해서 R&D를 갖다 기술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HBM 집중과 더불어서 기술 선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히든글로벌 조우진 탁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시장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또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준비한 네 가지 기사들이 다 뭐 직접적으로 어떤 섹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보다는 시장 전반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고요. 아무래도 장이 좀 부진하고 그 부진의 이유가 뭐 그렇게 조만간 당장 이렇게 해소될 것으로 좀 보이질 않다 보니까 이 기사들도 조금 이제 그동안에 조금 관심에서 좀 벗어났었던 시장 어떤 주변 문제들, 그러면서도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만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 좀 오늘 기사들이 좀 이데일리 신문에 좀 많이 올라왔고요. 첫 번째 오늘 기사도 이 대통령이 주가가 올라서 연금 고갈이 늦춰졌으니 국내 주식 비중 확대할 것을 좀 주문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실은 어제 이 대통령의 멘트가 국내 주식 비중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확대하시죠? 뭐 이런 식의 뭐 주문이라는 제목을 달긴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변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대통령의 멘트는 이 논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많이 올랐다며, 네, 200조 원 정도가 올해 수익이 좀 났다라고 이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를 했는데, 그래? 그러면은 국민연금 고갈 논란도 좀 많이 사그라들 수 있겠구나. 뭐 실제로 좀 논란이 별로 요즘 안 나오죠. 뭐 연금이 수익률이 떨어지면 아주 그냥 뭐 좀 난리가 나죠. 국민들의 노후가 완전히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원래 미디어 특성이 이게 좀 세게 이렇게 봐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이 대통령의 어제 논리는 주가가 올랐으니까 국민연금의 고갈이 늦춰진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한 거고요. 애둘러서.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주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아니, 수익률이 오른 이유가 뭐라는 거죠. 국장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장이 좋았는데 국민연금의 이 국내 투자 비중은 이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게 작년 기준으로는 작년에 이제 내린, 그러니까 올 초에 내린 그 기금운용의 결론은 매년 줄여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거였죠. 근데 올해는 사실은 국민연금이 해외보다는 국내 투자에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상황인데, 물론 내년에도 국장이 뭐 올해처럼 이렇게 60%, 7%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도 올해처럼 국장이 좋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그런 전망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국장에 대한, 국내 증시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축소하는 문제가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일단 국민연금 어제 김성주 이사장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장이 좋아지면 국민연금의 어떤 투자 비중이 낮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초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안건을 올려서 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통령의 요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주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제목을 단 내용처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제 내년에 국장의 투자 비중을 그동안에 낮추기로 했던 그 결정을 다시 뒤집어서 내년부터 다시 국장의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좀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거고요. 또 하나가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거론된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코스닥에 대한 비중이 3%인데 이거를 뭐 5%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제 사실 그런 내용까지 나온 건 아닌데 결국 이렇게 국장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코스닥의 비중도 자연스럽게 그게 뭐 3%가 5%로 늘어날지 그거는 모르죠. 코스닥이 더 좋으면 사실은 뭐 5%가 아니라 뭐 7%, 8%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연기금이 그걸 놓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뭐 코스닥을 얼마 더 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을 늘린다라는 거 그리고 얼마를 더 늘리겠다라는 거 이게 내년에 특히 내년 기금운용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또 올해 장 안 좋을 때 국민연금이 계속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줬지 않습니까? 개인도 못 사고 외국인을 계속 팔 때 그런 역할을 내년에도 역시 좀 기대를 하면서 뭔가 좀 하방이 좀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년 국장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자, 두 번째요. 한화 차남, 삼남,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가 하나에너지 지분을 매각을 했다. 김동관의 후계 구도를 굳힌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고 그다음에 김승현 회장이고 이 양반이 둘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이고요. 제일 왼쪽이 제일 키 큰 분이 막내 김동선 갤러리아 부사장 이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한화에너지는 비상장입니다. 그리고 지분 구조가 김동관 부회장 50%, 그다음에 두 나머지 동생들이 25%씩. 그래서 100% 이 삼형제가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한화에너지가 왜 중요하냐? 이 한화에너지가 한화그룹의 이제 현재 지주회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 한화의 주식을 22.1%를 갖고 있어서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 이제 한화에너지를 상장을 하겠죠. 당연히 이 한화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이니까요. 그러면 한화에너지를 상장한다는 전제에서 봤을 때 이 둘째가 25%의 지분에서 이번에 5%를 팔았고요. 그래서 20%가 되죠. 셋째는 25% 지분에서 15%를 팔아서 이제 10%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상장할 때 또 희석도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큰 아들인 김동관 부회장의 지분은 한화에너지 지분은 더 늘어나고 두 동생들의 지분은 더 떨어지겠죠. 뭐 김동관 부회장도 뭐 유상 증자 부분 관련해서 이제 자기가 돈을 더 넣거나 하면은 뭐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50%를 다 가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화에너지가 현재 22%를 갖고 있는데 이 상장을 하더라도 김동관 이 부회장의 한화에너지에 대한 지분이 제일 큰 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화그룹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핸들링을 경영을 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동생들의 지분을 낮춤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어떤 구도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이런 후계 작업, 그다음에 그걸 위한 지분 정리 작업들이 더 본격화되지 않겠냐. 결국 이제 키는 한화에너지의 상장이 과연 언제일 것이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SK하이닉스 관련된 얘기인데 투자 경고 얘기죠. 이 투자 경고를 주는 그 제도적인 문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도 했던 건데 어제 이와 관련돼서 한국거래소가 연내에 이 투자 경고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지금 그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요건 이게 이제 아주 장기에 걸쳐서 주가가 오르는 것하고 불건전 요건 이거를 단순 주가 상승률 대신 주가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기준 등으로 변경하겠다 등등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하이닉스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SK스퀘어, 현대로템 등 조방원전의 대표적인 이 반도체까지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번에 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던 이유가 올해 200% 이상 올랐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어떤 계좌에서 뭐 4일 이상 계속해서 좀 거래 비중이 높았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그 사건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된 건데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좋은 회사들이 이런 시총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이 1년에 200% 오를 수 있죠. 이게 또 늘상 있는 일도 아니고요. 올해 좀 그랬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 경고를 잡아버리면 그러면 대형주들 장기 뭐 이런 그 대형주면서도 시총이 높은 이런 종목들은 1년에 200% 오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직된 제도 적용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소급 적용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경고가 하이닉스나 이 부분들이 이제 풀릴 때까지 기존대로 그냥 간다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뭐 아니면 내년 정도부터 이 같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되지는 이제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의 대형 종목들은 이 투자 경고에 지정이 돼서 주가가 어떤 상승폭이 제한되거나 또는 투자들이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겠습니다. 아마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런저런 그 주가 조작 사건들 때문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제도를 만든 것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차제에 요것만 딱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욕 먹고 있으니까 이것만 고친다 이런 식으로 좀 거래소가 경직되게 하지 말고 차제에 지금 거래소 규정 중에서 뭔가 좀 현재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규정들을 좀 다 좀 속아내서 한 번에 다 일괄해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거래소가 그렇게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기는 이게 이제 서학개미 분들한테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나쁜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스닥을 24시간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내년 하반기쯤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쯤 가면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뭐 다우나 S&P 500도 아마 같이 비슷한 시점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기본 골자는 그겁니다. 여기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현재 나스닥 거래 시간 저렇게 프리마켓 정규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내년에 하반기부터 이렇게 좀 일단 돼 있고요. 오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그다음에 1시간 쉬고 그다음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저게 오전 4시부터 오전 8시가 아니라 오후 8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12시, 16시간 거래를 하고 1시간 쉬고 다시 3시간에 7시간 거래한다. 이래서 23시간을 거래한다. 이런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요거를 나스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을 했고요. 이게 되면 이제 일단 서학개미들은 밤새 뭐 투자하려고 잠설 치고 이런 거는 없겠죠. 최근처럼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잠을 자긴 자는데 불안한 마음에 주무시고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글쎄요 서학개미들의 미국 증시 거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좀 되는데 아무래도 또 거래하기 편하다는 장점은 물론 있겠고요. 근데 다만 이게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변동성이라는 게 특정 시간에 뭐 지금 16시간 요때 나는 게 23시간으로 늘어난다고 그래서 뭐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늘어진다 이런 개념보다도 뭐 변동성이 16시간 때 3번 일어날 수 있던 게 23시간으로 가면 5번, 6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거래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또 단점이나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국제 자산 이동의 확산, 돈의 국적이 사라지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자본 이동 스위치는 온. 자본은 국경보다 규제와 세제, 금리, 환율 조건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 흐름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세계 경제의 균형에도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은 경제의 어떤 균형을 바꿔놓고 있는 걸까요? 3가지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탈국적화된 자본. 기업과 기관 투자자는 더 이상 본사 소재지와 자산 보유국을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세제, 생산비, 규제 강도, 금융 환경이 서로 다른 국가에 분산되면서 자본은 국가보다 조건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자본의 국적은 희미해지고 효율이 높은 지역을 향한 이동은 이제 구조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글로벌 자산화. 개인의 자산 역시 국경을 넘습니다. 해외 ETF, 달러 예금, 글로벌 채권, 금 원자재, 그리고 가상자산 플랫폼까지 거대 자산가가 아니어도 다국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시대가 되면서 개인의 재무 구조 또한 전 세계 자산 시장과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규제의 비대칭. 자본은 국경 없이 이동하지만 세금과 투자 규제는 여전히 국가 단위로 작동합니다. 이 불균형 속에서 각국 정부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와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 사이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 조세 협력과 금융보 공유의 필요성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돈의 국적이 흐려지는 시대, 자본은 조건이 좋은 곳을 향해 조용히 이동합니다. 이제 과제는 단순합니다. 어떤 환경이 자본을 머물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이 앞으로의 경제 지형을 가릴 것입니다.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계속해서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미국의 고용과 이어서 또 소비 지표까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중국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죠. 양국이 계속해서 이 내수가 둔화되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철 박사, 이 중국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산업별 이야기 다뤄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밤사이에도 엔비디아 H200 칩 이걸 두고 중국과 미국 양국의 신경전이 좀 엄청나게 이어지는 양상이었죠. 중국은 좀 수입을 아예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미국도 네네. 하원 측에서 이 상무부에 이걸 좀 수출해도 되는지 우려스럽다 이런 서한을 또 밤사이에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양국의 구체적인 입장과 실제 또 수출이 성사가 될지 이 점이 제일 궁금하네요. 예,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그 AI 칩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 하나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중국이 자체 개발을 하도록 만들게 됨으로써 결국은 중국이 자체 기술을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런 의견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절충안으로 보이는데 H200 칩을 제공한다는 그런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죠. 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단기적인 목적, 그러니까 당장 효율이 좋은 AI 칩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타당성이 있지만 네. 그렇지만 전략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산 AI 칩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중국 국내 AI 반도체가 지금 마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쵸.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가 이대로만 조금 더 가면 우리가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AI 칩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입장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칩을 쓰는 게 중국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네. 국가 전략적인 입장 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안 쓰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은 그런 기업이나 데이터 센터는 미국산 반도체 칩을 써서는 그쵸. 안 된다는 지시가 네. 이미 내려간 적이 있단 굉장히 말이죠. 강경한 입장이죠.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의 경우 고성능인데 그에 비해서 H200은 많이 성능이 떨어지는 네. 그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 써봐야 어차피 미국의 경제성, 효율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거 조금 더 싸진다고 그걸 해야 오르냐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국 네, 내에서도. 네. 그래서 다들 이제 그 추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그 수입을 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만일에 수입을 한다면 일부 영역,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 작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 영역에 한정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런 기술 자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좀 구축을 하겠다. 이런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중국이네요. 그럼 이어서 이제 딜이 만약에 성사가 됐을 때 TSMC가 사실상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네. 거기에 따른 여파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TSMC는 이미 일감이 충분히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H200 칩의 중국 수출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자체가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AI 반도체가 요구하는 그쵸. 공정의 정밀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중국 회사들 입장에서는 TSMC의 일감을 못 줘서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 TSMC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영향이 있기야 하겠지만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수주를 받을 대로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조금 좀 타결이 안 된다고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다. 네. 역시 뭐 TSMC는 캐파적인 측면에서 항상 좀 이런 공급보다는 수요가 폭증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또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이 중국 측이 자국 칩으로 대체 불가능한 경우에만 뭐 구매를 허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대체 뭐 화웨이나 어센드 이런 중국 칩의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따라왔길래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은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자기들이 원하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술과 그렇죠. 그것을 이제 그 구현하는 기술, 제조 기술로 나눈다면 네. 중국의 지금 설계 기술은 상당 수준 따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걸 아무에게나 줘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느 정도 가공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그걸 설계에 반영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설계 회사는 설계 수준을 그야말로 2나노 이하까지 올릴 수 있는 반면에 네. 현재 엔비디아의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설계의 결과가 그런 고성능이라 하더라도 네. 그 정밀도로 가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만들어내는 게 문제네요. 그렇죠. 네. 눈물을 머금고 원래 자기는 2나노로 설계하고 싶으나 뭐 7나노로 할 수밖에 없는 네, 네, 이제 네. 그런 것이 하나고요. 둘째는 7나노 생산 라인이 사실 SMIC의 생산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우. 여기 다 몰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가 없다는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이 기술력 자체도 조금 부족하지만 그거를 이제 뽑아내는 생산 라인도 현재 사실 마땅치가 않다. 이런 게 사실 현재 중국산 칩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이야기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틀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런 또 뉴스가 한창 뜨겁게 이 세간을 달궜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중국도 지금 만만치 않게 반격을 하고 있죠. 이 각각 피지컬 AI 시대에 네, 대비해서 양국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 두 나라 모두 그 말씀하신 피지컬 AI 분야에 대해서 대규모적인 그 정책 지원과 네.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양상이 좀 다르다면 이제 미국은 민간 기업 위주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네. 점이 있고 중국의 경우는 완전히 정부 주도로 그렇죠. 지금 완전 국가 주도로. 그렇죠. 네. 국가 주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면이 있죠. 엄밀히 말해서 현재 두 나라의 그 로봇의 기술 수준을 비교한다면 역시 미국이 두세 수는 위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소수의 기업에 현재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중국의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수백 개의 기업이 동시병행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 네. 점이 크게 다르고 또 하나는
그런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은 자기 시장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어떤 의미로는 그것이 꼭 예상대로 된다는 법은 없죠.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확실한 시장이 보이지 않으니까 역설적으로 중국 정부가 그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확실한 시장이 앞에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자신의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소위 15차 기획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네. 중국에서요. 5개년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중국은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AI에 국력을 올인한다는 이제 그런 무섭네요. 입장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국가기관, 국영기업, 각종 단체, 지방정부 모두 할 것 없이 전면적으로 AI를 도입해서 추진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시장이 우리가 볼 때는 초기에는 기술순위 좀 낮은 그런 시장이라 하더라도 네. 큰 시장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그 많은 수백 개의 로봇에 뛰어든 중국 기업들 중에 히트를 치는 기술의 성과를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 잠재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수요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국가 주도하에도 만들어주는 그런 게 또 중국 로봇 산업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로봇뿐만 아니라 중국 네. 공산당이 산업과 기술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네. 소위 양화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양화융합이요. 예. 네. 그러니까 과학화, 기술화라는 맥락이 있고 네. 또 실제로 그 산업에서 응용이 돼서 생산돼서 제품으로 돼서 시장으로 흐르는 산업화라는 맥락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기술 발전을 통해서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산업화와 시장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다시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약간 사이클처럼 만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게 네. 태극 음양처럼 서로가 서로를 시너지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이미 발표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제가 이거를 참 많이 느꼈던 게 최근에 이제 중국의 로봇들 가격을 보면요 상상 초월할 정도로 되게 싸거든요. 뭐 예를 네. 들면은 유니트리에서 뭐 6,000달러짜리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네. 하나로 800만 원 언저리 정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가격이 저렴한 이유도 국가주도 산업화에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기도 하거니와 지금 세계에서 중국만큼 제조업 기반이 넓게 네. 자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장 경쟁의 개념은 서비스나 퀄리티나 기능의 우위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네. 기본적인 전제가 저가 경쟁에서 상위권에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은 100원으로 물건을 내는데 나는 기술이 좋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200원에 낸다. 이것은 중국에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최저가 경쟁에서 나온 형성되는 가격 수준을 약간은 벗어날 수 있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지옥의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다른 나라에서 만들더라도 중국의 그런 부품, 소재 이런 가격 경쟁력을 좀 따르기가 어렵다. 그런 기반이 있으니까. 네. 그런 기반이 있으니 그 성과물로 종합해서 나오는 로봇 같은 제품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도 굉장히 핫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 창안 자동차랑 베이징 자동차 산하에 있는 아크폭스 여기에 대해서 레벨 3급의 이 조건부 허가가 이루어졌다. 이게 또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이게 네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레벨 3는 또 뭔가요? 레벨 3는 자율주행을 할 때 네. 대체로 그 자동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긴급한 순간이 있거나 하면 자동차도 사람에게 통제권을 넘기고 네. 사람도 꼭 개입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수준의 자율주행을 말하는 것이고요. 완전 손을 놓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L4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다 자동차가 알아서 하는데 다만 자동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하는 특정 조건과 특정 지역은 제한되어지는 네. 이런 상태고요. 최종적으로 L5가 이제 자동차가 알아서 다 책임지고 하는 그렇죠. 그런 저같이 면허가 상황이 없는 있습니다. 사람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L5죠. 네. 네.
그럼 이제 일반 판매 허용했다. 이거는 뭐 이제 아예 상용화로 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FSD를 릴리즈하면서 상당히 시장의 반응이 크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전기 자동차에 올인하고 있는 입장에서 테슬라와의 경쟁에서 꼭 이겨야 됩니다. 또는 네. 살아남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전면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네.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중국은 이제 2026년에 어떤 방식으로 좀 집중을 할지 증시 전망이 궁금합니다. 특히나 말씀 주신 5개년 계획 이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중국은 매 5년마다 5년 기획을 발표하고 추진하는데 내년이 이제 15차 기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또다시 원년이네요. 네. 그래서 많은 정책이 발표되고 많은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다들 희망을 가지고 그 좋은 계획을 발표하는 시기라 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활성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좀 완만하게 성장하겠다. 약간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그리고 이어서 증시 전망까지 오늘 이철 박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마켓나우 일부에서 더욱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